유언장만 바꾸면 끝이야. 그 다음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되지. 그 많은 재산이 고스란히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편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과 5년간 친동생처럼 아껴왔던 미연이의 대화였습니다. 창우 오빠, 근데 언니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요즘 약 먹는 걸 좀 주저하는 것 같던데. 걱정 마. 그 약 효과는 확실해. 의사도 이미 매수했잖아. 곧 중증 치매 진단서도 나올 거야. 그 순간 제 68년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만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왜 요즘 머리가 자꾸 혼란스러웠는지, 왜 기억이 점점 흐릿해졌는지,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신입니다. 올해 68세이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 치부와 아픔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 끔찍한 배신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재밌는 인생 이야기와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값진 지혜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기 전까지 저는 제 상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 8개월 전부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심지어 제가 한 행동도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남편과 미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중증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고영신님,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곧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려우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머리가 맑은 편이었거든요. 의사 앞에서는 갑자기 더 혼란스러워졌고 남편이 건네주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더 흐릿해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약의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여보, 약은 꼭 먹어야 해.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남편은 매일 아침 제 앞에서 약을 지켜보며 먹이곤 했습니다. 미연이도 항상 제 곁에서 약 복용을 확인했죠.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소중한 보석함이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대화를 남편과 미연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 기억이 모두 헛것인 양 말이죠. 언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언니가 또 헛것을 보신 거예요. 미연이의 말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하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고영신, 너 정말 치매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깼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미연이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었죠. 영신이 요즘 약 먹는 걸 좀 의심하는 것 같아. 어제는 약을 몰래 뱉어내려고 했어. 그럼 용량을 더 늘려볼까요? 오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유언장만 바꾸면 끝이에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제서야 지난 몇 달간 남편이 자꾸 재산 관리 문제를 꺼내던 일, 변호사를 만나자고 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문 뒤에 숨어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언장만 바꾸면 끝이야. 그 다음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되지. 그 많은 재산이 고스란히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근데 정말 이대로 잘 될까요? 영신 언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걱정 마. 그 약은 확실해. 이미 8개월 동안 먹였잖아.
의사도 이미 매수했고, 이제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곧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면 끝이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저를 미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니야,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내가 미쳤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33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과의 추억들, 미연이를 처음 만났던 날,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니. 돌이켜보면 경고 신호는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재산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지고 여러 번 바람을 피웠지만 저는 모든 것을 참아왔어요. 미연이가 10년 전 문화센터에서 저에게 접근했을 때도 그저 외로운 제게 찾아온 행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언니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쌓았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동생처럼 여겼어요. 심지어 2년 전부터는 제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점차 그 감정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33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치매 환자 연기를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지,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이다 같은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유한 가문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으셨기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넓은 저택에서 늘 혼자였습니다. 가정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게 가족이 아니었죠. 유일하게 제게 따뜻함을 주셨던 분은 이모였어요. 이모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러 오셔서 이모 집에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영신아, 우리 집에 오면 항상 반가워.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이모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모 집에서 저는 사촌 동생 영호와 함께 놀았어요. 영호는 저보다 4살 어렸지만 저를 누나처럼 따랐고 저 역시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영호를 통해 만난 사람이 바로 박인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우는 16살,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인우는 영호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때는 그저 동생의 친구일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우는 자주 이모 집에 놀러 왔고 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우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깊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누나, 이 책 읽어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누나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책, 음악, 그림.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할 때도 인우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제 전시회에 항상 찾아와 진심 어린 감상을 말해주었어요. 누나 그림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마치 누나처럼요.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 저는 종종 인우를 위해 특별히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그의 생일 선물로 풍경화를 그려준 적도 있었죠. 인우는 그 그림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누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세월이 흘러 제가 28살,
인우가 2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이모 집 정원에서였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영신 누나, 나 누나를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는 내 마음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는 제 사촌 동생의 친구였고 저보다 4살이나 어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인후야, 나도 널 좋아해. 하지만 우리는 안 돼. 내 앞길이 창창한데 나 같은 여자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감당할 필요 없어. 제 거절에 인후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렸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누나, 이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누나의 첫 개인전 날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상자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팔레트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뒷면에는 영원한 나의 뮤즈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 인후야. 제발 가져요, 누나. 제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의 간절함에 저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유학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호를 통해 인우가 미국 MIT에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제 거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인우가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만나줘.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영호의 부탁에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제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인우는 떠나기 전날 밤 이모 집 우편함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영호가 그 편지를 제게 전해주었어요. 누나,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누나 곁에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누나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을게요. 그때까지 행복하게 지내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우.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렇게 인우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영호를 통해 그의 소식을 들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창업했다는 소식. 회사가 크게 성공해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소식. 하지만 그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아직도 결혼 안 했대. 누나, 그 녀석 아직도 누나 생각하는 것 같아. 사무실에 누나가 그려준 그 그림이 걸려 있대. 영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인우가 준 목걸이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긴 체인에 걸어 옷 안에 숨겨두었죠. 그리고 밤마다 그에게 쓰는 편지를 작은 상자에 모아두었습니다. 물론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인우를 떠나보낸 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맞선을 권유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혼자 살 것을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림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제가 3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영신아,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시집 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내 오랜 친구 최 회장의 아들이 있는데 너와 좋은 짝이 될 것 같구나.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니?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영신아,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 혼자 너를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지. 늘 일 핑계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혼자 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야. 최 회장 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버지의 눈물 어린 부탁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상우를 만났고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문득 하객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인우였을까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지만 다시 보니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 착각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날 밤 새 남편 몰래 인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인우야,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 정말 안녕. 행복하게 살아. 영신. 물론 그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최상우는 처음 3년간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제게 꽃을 선물하고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고, 저도 어쩌면 이 결혼이 잘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신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결혼식 날 그가 한 약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만 지켜졌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최상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꽃을 선물하지 않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도박과 주식 투자에 빠져들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하지 마. 당신 돈 안 쓰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쩌면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그는 제 재산으로 도박을 하고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물론 모두 실패로 돌아왔죠. 여보,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조금만 더 투자해줘. 제발 나 좀 믿어줘. 그의 말은 항상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돈을 대주었어요. 어차피 제게는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남편도 저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상우의 배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처음으로 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의 셔츠에서 발견한 립스틱 자국, 휴대폰에 저장된 낯선 여자와의 메시지.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지 마. 당신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약 같은 거였잖아. 당신 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거고, 이제 그분은 안 계시니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말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용기도 없었어요. 이혼하면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 두려웠고, 어쨌든 그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묵인했습니다. 그의 외도도 방탕한 생활도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68살이 되었고 5년 전 문화센터에서 김미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58살로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곧 친해졌어요. 미현은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저는 그런 그녀가 좋았습니다. 언니,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리셨어요. 언니는 재능이 많으세요. 미현의 칭찬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그는 자기 방에서 TV를 보거나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연은 제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보고 때로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미연은 제게 없던 여동생 같았어요. 그녀는 이혼했다고 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언니, 정말 언니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언니 같은 분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미현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현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곤 했어요. 때로는 제 그림에 대해 진지한 감상을 말해주기도 했고, 제가 힘들 때면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연에게 인우 이야기를 살짝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물론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로요. 언니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저도 사실 한 번도 진짜 사랑을 못 해봤어요. 언니는 적어도 진짜 사랑을 해보셨으니 부럽네요. 미현의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인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영호는 몇 년 전 해외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뜸해졌고 인우의 소식도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언니,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세도 비싸고. 미현의 말에 저는 주저없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 방도 많이 남아있고 나도 덜 외롭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2년 전부터 미현은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도 별 말이 없었어요. 어차피 그는 집에 잘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미현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고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현은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녀가 있어 제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언니, 오늘은 제가 언니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날씨도 쌀쌀한데 따뜻하게 드세요. 미연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기도 했고 제 생일이면 작은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미연을 진심으로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약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놓은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제가 한 행동도 기억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신 언니, 요즘 너무 건망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미연의 걱정에 남편도 동의했고 그렇게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중증 치매 진단을 내렸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고영신님,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곧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인우를 떠나보낸 것, 아버지의 부탁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 33년간 방탕한 남편을 참아온 것, 모든 희생과 인내 끝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치매라는 병이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언니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미연의 위로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녀가 제 곁에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을 먹지 않은 날에는 머리가 조금 더 맑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약의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여보, 약은 꼭 먹어야 해.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남편은 매일 아침 제 앞에서 약을 지켜보며 먹이곤 했습니다. 미연이도 항상 제 곁에서 약 복용을 확인했죠. 그들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소중한 보석함이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대화를 남편과 미연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 기억이 모두 헛것인 양 말이죠. 언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언니가 또 헛것을 보신 거예요. 미현의 말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하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고영신, 너 정말 치매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어느 날 제 방을 정리하다가 인우의 편지들과 목걸이를 모아둔 상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미연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그런 상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또 헛것을 보는 거야. 그런 상자 같은 건 없었어. 언니, 기억이 또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런 상자 여기 없었어요. 제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사라진 것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말대로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게 8개월이 흘렀고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기 전까지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미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약 1년 반이 지났을 무렵부터 제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약속 시간을 혼동하는 정도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열쇠는 항상 현관 옆 서랍에 넣기로 했잖아요. 또 잊으셨어요? 미연이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요리를 하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집 주소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기사님에게 주소를 말하지 못해 난처했던 적도 있었어요. 영신 씨, 요즘 당신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치매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 자신도 제 상태가 걱정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소개해준 신경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 이제 제 기억들이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되긴 했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줄이고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미연이에게 진단 결과를 말했을 때 그들은 놀라는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언니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여보,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혼자 남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인우와도 이별했던 저에게 혼자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돌봐줄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저는 더 자주 혼란스러워졌어요.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병의 진행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연이와 남편은 제가 약을 꼭 복용하도록 챙겨주었어요. 영신 언니, 약 드세요. 이거 꼭 드셔야 해요. 여보, 약 먹었어? 꼭 시간 맞춰 먹어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그들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한 곳에 두었던 물건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대화를 남편과 미연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 주말에 친구 정희 만나기로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또 헛것을 보는 거야. 의사가 그러지 않았어. 환각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한 달 전쯤 30년 넘게 함께 해온 저희 가정부 김씨 아주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사모님, 요즘 약이 바뀐 것 같은데. 전에는 그런 약 안 드셨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제가 사모님 오래 모셔서 그런지. 사모님이 약 드시고 나면 너무 달라지세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그때 미연이가 갑자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찾고 있었어요. 2층 화장실 좀 청소해 주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저를 의미심장하게 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미연이가 김씨 아주머니를 해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김 씨가 요즘 일을 제대로 못하던데. 나이도 많이 드셨고 새로운 가정부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하지만 김 씨는 3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언니, 김씨 아주머니가 언니 물건들을 자꾸 엉뚱한 곳에 두시니까 언니가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제 말이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인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떠난 후 집안일은 미연이가 대부분 맡아서 했어요. 그녀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연이나 남편이 대신 취소하곤 했거든요. 언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정희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서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할게요. 여보, 오늘 모임은 내가 당신 대신 가볼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나가는 곳이라곤 병원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제 친구 이정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신아, 어쩐 일이니? 전화도 안 받고 약속도 자꾸 취소하고 걱정돼서 그냥 와봤어. 이정희를 보자마자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나 요즘 좀 힘들어.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정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 기억이 자꾸 틀리는 것 같다는 것까지. 정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신아,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는 건 이상해. 우리 병원 신경과 김 교수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내가 소개해줄게. 그래도 될까? 이미 다른 의사를 보고 있는데. 병원은 여러 곳에 가보는 게 좋은 거야. 혹시 오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희와 함께 마실 차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가다가 저는 거실에서 우연히 미연이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듣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나 봐요. 오빠, 이정희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차를 준비해서 정희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저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신아, 내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겠지만 미연 씨랑 네 남편이랑 사이가 좀 너무 가까워 보이지 않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조심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는 내 동생 같은 아이야. 그런 오해하지 마. 그래도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 많이 혼란스러워 보여. 걱정된다. 이정희가 떠난 후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남편과 미연이 그럴 리가 없어요. 미연이는 저를 언니처럼 따르고 남편은 글쎄요. 남편은 비록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배신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방문 이후 남편과 미연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그들은 정희를 포함한 제 친구들의 방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친구들이 너무 자극을 주는 것 같아.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언니, 이정희 언니가 언니를 너무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치매는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대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휴대폰에는 미연이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약 잘 먹었어? 응, 효과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 그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요. 그 일 이후로도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때로 제가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제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치매라는 진단이 맞다면 앞으로 제 상태는 더 나빠질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제 소중한 보석함이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대화를 남편과 미연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 기억이 모두 헛것인 양 말이죠.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하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고영신, 너 정말 치매 맞아.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지? 어느 날 제 방을 정리하다가 인우의 편지들과 목걸이를 모아둔 상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미연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그런 상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또 헛것을 보는 거야. 그런 상자 같은 건 없었어. 제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사라진 것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말대로 제 기억이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른 병원에 예약을 했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의사는 남편의 골프 친구라고 했습니다. 고영신님 상태가 많이 심각하시네요. 중증 치매로 진행되고 있어요. 곧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려워질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의사와 남편이 나누는 작은 대화가 우연히 귀에 들렸어요. 잘했네. 고마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전광판에 뜬 뉴스 헤드라인을 보았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박인우 30년 만에 한국 귀국.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후. 그 이름을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어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니. 당신, 뭘 그렇게 보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인우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정말 한국에 돌아왔다니.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치매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그가 저를 알아볼까요? 그리고 제가 그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인우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뉴스를 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저희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초대한 변호사라고 했어요. 여보, 이쪽은 정 변호사님이야. 우리 재산 관리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초대했어. 재산 관리요. 무슨 일이 있나요?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고영신님,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관리 권한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조치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제 판단으로 충분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의사의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해합니다만 의학적으로 이미 판단 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모든 걸 잘 관리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미연이가 차와 과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서명을 안 한 거야? 이건 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어두운 미로 속에 갇혀 있고 누군가가
제 기억을 하나씩 지워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요. 내 약. 정말 치매 약이 맞을까?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물건들이 자꾸 제자리에 없는 것, 남편과 미연이가 제 기억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김씨 아주머니의 경고와 이정희의 의심.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약을 가져왔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약 시간이야. 시간을 잘 지켜서 꼭 먹어야 해. 저는 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시는 척하며 몰래 입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머리가 평소보다 훨씬 맑았어요. 마치 안개가 거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감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과 서류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재산 분할 계획안, 해외 계좌 개설 신청서, 제1요양원 입소 계약서 초안, 모두 제 이름으로 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재산 이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제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이전되는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휴대폰으로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 문 뒤로 숨었어요. 문이 열리고 미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는데. 미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정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연이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나 정희와 잠깐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 좀 줄래? 의사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당분간 전화는 자제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대신 전화해 드릴게요. 뭐라고 전해드리면 될까요? 며칠 후 남편은 새 전화기를 사왔다며 건네주었어요. 당신 폰이 고장나서 새 거 사왔어. 다 설정해놨으니까 그냥 쓰면 돼. 새 전화기에는 제 연락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의 번호도 다른 친구들의 번호도 모두 사라졌어요. 여보, 내 연락처들이 다 어디 갔죠? 오래된 번호들은 정리했어. 당신이 요즘 헷갈려하니까 꼭 필요한 번호만 남겨뒀지.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할 수도 없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제한되었어요. 남편과 미연이는 항상 제가 약을 먹는지 감시했고 약을 먹으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약을 먹지 않은 날이었어요. 머리가 평소보다 맑았습니다. 그날 아침 미연이의 화장품 가방이 화장실에 있었어요. 무심코 열어보았는데 갑자기 남편의 향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그 향수였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미연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그녀의 목에 있는 희미한 자국을 보았습니다. 분명 키스 자국 같았어요. 순간 이정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미연이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이건 새 유언장이야.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서명해두는 게 좋겠어. 미연이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작고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충 훑어보니 제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가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머리가 아팠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그들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정희가 추천해준 신경과 김 교수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전화했을 때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고영신님 예약은 남편분께서 어제 취소하셨는데요. 그 후 남편은 제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에 공동 명의를 요구했습니다. 여보, 당신 계좌에 내 이름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당신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니 내가 관리해야 하지 않겠어. 제가 거부하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상태로는 재정 관리가 불가능해. 왜 그걸 이해 못해?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미연이는 마치 자기 질인 것처럼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도 치워버렸어요.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식단까지 그들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언니, 이 음식이 치매에 좋대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 미연의 속옷이 숨겨져 있었어요. 분명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화려한 레이스가 달려 있었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제 말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 강남에 유명한 요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젠 대놓고 남편과 미현은 요양원을 들먹이는 겁니다. 치매 간병을 아주 잘한다고 소문난 곳인데 엄청 고급스럽대. 구경만 한번 해보자고. 언니, 정말 좋은 곳이래요. 정말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의도적으로 약을 먹지 않았어요. 최대한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면, 그들이 정말 나를 속이고 있다면, 요양원에 가둬두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저는 관계자와 또렷하게 대화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관계자는 제 질문에 상세히 답해 주었고 제 또렷한 상태에 의아해하는 듯 했어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런 맑은 순간이 있어요. 치매가 좀 그렇잖습니까? 저는 시설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곳일까요? 이 깨끗하지만 차가운 공간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왜 약을 먹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이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이야. 그날 밤도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미연이 잠든 줄 알고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어요.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에 숨어 귀를 기울였어요. 유원장만 바꾸면 끝이야. 그 다음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되지. 그 많은 재산이 고스란히 우리 차지가 될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근데 정말 이대로 잘 될까요? 영신 언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걱정 마. 그 약은 확실해. 이미 몇 개월 동안 먹였잖아. 의사도 이미 매수했고. 이제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면 끝이지.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어요. 온몸이 떨려와 벽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거구나. 약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저는 온몸을 떨었어요. 공포, 분노,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치매가 아니었어. 그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33년간의 결혼 생활, 10년간 동생처럼 여겼던 미현과의 관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진실을 알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저는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 큰 집 안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무력했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들의 연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영신 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렸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미현아.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남편과 미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미연이는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약 잊지 말고 먹어. 그리고 오후에 유언장 문제로 변호사가 다시 올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약을 몰래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연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시는 척하며 입 안에 숨겼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화장실에 가서 약을 변기에 버렸어요. 오전 내내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참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가 온 걸까 생각했는데 미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오빠, 누가 왔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후, 40년 만에 그를 다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정장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소문과 잘 어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 누나.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 그가 처음 고백했던 순간, 그리고 제가 그를 떠나보냈던 가슴 아픈 기억까지. 누구신지? 남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인우라고 합니다. 영신 씨의 오랜 지인입니다. 영우를 통해 영신 씨가 서울에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우요? 아, 영신 씨 사촌 동생 말이죠. 근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남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미연이도 불안한 듯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사실 저는 최근에 사업차 한국에 돌아왔는데 영우에게 연락했더니 영신 누나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특히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인후의 말에 남편과 미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들은 영호가 저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문객을 받기가 좀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누 씨. 하지만 남편 말대로 제가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누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오래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에 돌아온 김에 영신 누나를 한번 뵙고 싶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요. 지금은 아내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작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영호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곧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명함을 받으려 할 때 이누는 교묘하게 제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고 저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명함과 함께 작은 종이 조각이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누나. 이누가 떠난 후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야? 옛날 남자친구라도 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사촌동생 친구예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불청객은 받지 마. 당신 상태가 지금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아니잖아. 그리고 영호에게 연락하지 마. 그 사람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야. 남편은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갔고 미연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언니, 그 사람 정말 동생 친구예요? 그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미연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이누가 준 명함과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어요. 위험하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 개인 번호는 뒷면에 있습니다. 이누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은 남편이 통제하고 있었고 집 전화도 항상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정대로 변호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 원장 초안을 가지고 왔어요. 고영신님, 이 유원장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유 원장을 훑어보니 제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연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마 그들은 나중에 따로 처리할 계획인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해야 하나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 여보, 미루지 말고 지금 해요. 당신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해. 남편이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시간을. 더 이상 미룰 순 없어. 만약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지도 몰라. 당신 상태로는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남편의 협박에 저는 몸이 떨려왔습니다. 정신병원. 그곳에 가면 아마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내일 서명할게요. 오늘은 정말 머리가 아팠어. 내일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요. 약속할게요. 지금은 정말 휴식이 필요해요.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아마 하루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 남편과 미연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 전화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매 발걸음마다 마루가 삐걱거릴까 두려워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남편의 방 앞을 지날 때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거실에 도착해 전화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 뒤로 숨었어요.
미연이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야 저는 다시 전화기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 걱정되어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여보세요? 인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우야. 나 영신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오늘 뵈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도와줘. 나 지금 위험해. 내일 아침 10시에 유원장에 서명하게 될 거야. 그들이 나를 속이고 있어. 누나,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미연이 저를 치매 환자로 속이고 약을 먹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사실 영호에게 누나 소식을 들은 후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영호가 갑자기 누나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고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 사설 탐정을 고용해 최상우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전문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말고 시간을 끌고 계세요. 고마워. 하지만 어떻게?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누나.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들키면 위험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후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일 그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미연이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여보, 준비됐어? 곧 변호사가 올 거야. 네, 준비됐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인우가 정말 올까요? 9시 20분, 30분. 시간은 점점 흘러갔지만 인우의 소식은 없었어요. 9시 45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증인으로 참석할 김 대리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인우는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문을 열자 인우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몇 명의 남자들이 더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영신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인우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유 원장 서명 말이죠. 인후의 말에 남편과 미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영신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이분은 제가 초대한 손님이에요. 오늘 유 원장 서명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실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변호사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나 봐요. 인우는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빠듯해서 좀 늦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제 시작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 원장을 꼼꼼히 읽어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을 들었어요. 남편과 미연이의 표정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유 원장은 무효예요. 당신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치매 환자로 위장하고 약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내 재산을 노리고 미연이와 공모한 것도 모두 알고 있어요. 미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인우가 손짓을 했고 뒤로 약물 전문가와 또 다른 변호사도 따라 들어왔어요. 최상우 씨, 김미연 씨,
두 분을 사기민 약물 투여 혐의로 고소합니다. 미연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얼굴 표정을 바꾸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니, 당신 정말 미쳤구나. 우리가 언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미연이의 돌변한 태도에 놀랐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증거라고 내세울 게 뭐가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 누가 믿겠어요? 그때 인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변호사와 약물 전문가, 그리고 사설 탐정입니다. 인우가 들어오며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최근 고영신 씨가 복용 중인 약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밤 고영신 씨가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신 후 고영신 씨가 몰래 보관해온 약을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그 약에는 수면제와 환각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치매 약이 아니라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이는 불안한 듯 남편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헛소리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인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상우 씨, 당신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과 마약 혐의가 있죠? 저희 탐정이 지난 2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김미연 씨, 당신도 비슷한 수법으로 2명의 노인을 속인 전력이 있더군요. 특히 최근 사망한 박모 할머니의 경우 당신이 동생이라고 접근한 후 재산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남편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이건 불법 침입이야.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경찰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인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경찰에 연락해놨습니다.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지금쯤 도착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벨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고 미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다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찬 눈으로 미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배신자. 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자고 한 것도 너였어.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남편과 미연이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특히 미연이는 더 이상 그 따뜻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33년간의 결혼 생활과 10년간 동생처럼 여겼던 관계가 이렇게 끝나다니. 경찰이 2 사람을 데리고 나간 후 인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너무나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잘하셨어요. 누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3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경찰이 남편과 미연을 데리고 나간 후 인우는 저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우와 함께 있다니. 누나, 이제 안전해요. 제 집으로 가시죠. 거기서 편하게 쉬세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니? 인우는 운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영호에게 연락했더니 누나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영호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나가 그렇게 갑자기 변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집에 온 거구나. 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누나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누나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쪽지를 전해드린 겁니다. 인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의 성공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그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인우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40년 전 이후의 생일 선물로 그려준 그 풍경화였어요.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인우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네. 항상 제 곁에 두었어요. 미국에서도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인우는 차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누나,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저희 변호사들이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최상우 씨와 김미연 씨는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고마워, 인우야. 내가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인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으시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듣고 싶어요. 영호에게 가끔 소식은 들었지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부탁으로 결혼했던 일, 남편의 배신, 외로웠던 시간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인후의 눈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인후야, 너는 어땠니? 정말 결혼 안 했다는 게 사실이야? 인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업에만 집중했어요. 물론 몇 번 만남은 있었지만 항상 누나를 생각했으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가 저 때문에 평생 혼자 지냈다니. 미안해. 내가 그때 용기가 있었더라면. 아니에요. 누나,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지금의 우리가 되었으니까요. 인우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제가 40년 동안 모아온 것들입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의 사진들, 신문에 실린 제 전시회 기사, 그리고 낡은 편지들. 이건 제가 누나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보내지는 못했지만 매년 누나의 생일마다 한 통씩 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는 제 30번째 생일이었어요. 영신 누나에게 오늘도 누나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누나를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생활은 바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파랄 때면 누나가 그려주셨던 그 풍경화가 생각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후의 진심 어린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인후야,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항상 내 생각을 했어. 가끔은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인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너에게 편지를 썼어. 물론 보내지는 않았지만. 편지요? 응. 집에 작은 상자에 모아뒀었는데 최근에 사라졌어. 아마 남편이나 미연이가 없앤 것 같아. 인우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누나의 마음이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준 목걸이. 팔레트 모양의 그것도 사라졌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인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가 그걸 간직하고 계셨다니 정말 기뻐요. 우리는 한참 동안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누나, 당분간 제 집에 머무르는 게 어떨까요? 그 집으로 돌아가기는 힘드실 테니. 그래도 될까? 폐가 되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인우의 제안에 감사하게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글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인생을 되찾고 싶다는 거야. 인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누나의 인생을 되찾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감시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우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 아침을 먹으며 인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오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진술을 해야 해요. 저도 함께 할 거고 저희 변호사도 동행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알았어. 함께 가주면 고맙겠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일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처음 미연이를 만난 일부터 남편과 미연이 저를 속이고 약을 먹인 일, 재산을 노린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인우는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고 그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볼래? 내 물건들을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아. 그럼요, 가시죠.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지만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거짓과 배신이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내 방부터 가볼게. 제 방에 들어가자 여전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을 열어 필요한 옷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인후가 물었습니다. 내가 쓴 편지들이랑 내 목걸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한참을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 내 그림 뒤에 숨겼을지도 몰라. 벽에 걸린 제 자화상을 내려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인우에게 쓴 편지들과 그가 준 목걸이가 고스란히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인우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누나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저는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항상 이걸 몸에 지니고 다녔어. 하지만 남편이 의심할까봐 긴 체인에 걸어 옷 안에 숨겨두었지. 인우는 조심스럽게 제 손에서 목걸이를 받아들고 부드럽게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의 손길이 제 목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나, 40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누나를 사랑합니다. 인후의 고백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있었어요. 나도 여전히 널 사랑해, 인후야. 그렇게 우리는 40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과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진실된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집을 나오면서 인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담이나 로맨스로만 들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홀로 있음이 두려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33년간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뎌왔고 결국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외로움은 때로 병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관계에 머무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가져옵니다. 노년의 관계에 대해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 그러나 지혜는 나이와 함께 성장한다. 젊었을 때는 감정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기 쉽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동안 쌓아온 지혜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과 인품을 천천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지혜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종종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남편의 학대와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재정은 자신이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재정적 결정권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사랑과 돈은 따로 논다는 말이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이 말을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통장 하나라도 자신만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경계심입니다. 공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을 먹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미연이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 의심을 무시했죠. 노년기에는 특히 건강이나 재정에 관한 이상한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약의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세요. 누군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입니다. 플라톤은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인후와 저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은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외모나 재산보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의 공유에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계략을 알았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년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쉽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사, 오랜 습관의 변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68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7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80대에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항상 영감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간디는
약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연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자신들의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가족 간의 갈등, 자녀와의 오해, 친구와의 다툼,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저는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실천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후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또 다른 노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운 소중한 지혜들이죠.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매일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일상이 주는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시간의 구조가 사라져 방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식사 시간을 지키고 일정한 시간에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순간들이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저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쁨을 다시 발견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탐험할 자유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제가 디지털 그림에 도전했을 때의 그 설렘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토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인후와 저는 비가 오는 날에도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약 복용 시간을 지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가족과의 짧은 대화.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 우리 삶의 그물망을 만듭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을 얻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손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웃에게 조언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화원기는 결코 슬프거나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모든 지혜의 시작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년기는 바로 그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요? 저에게는 남편과 미연의 배신이 큰 상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68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삶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